뉴욕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에 주요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1.46%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40 지수는 2.53%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 회복세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1달러 5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해 12월 57을 기록해 전달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건설 지출이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공공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골드만삭스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2013년까지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새해부터 이 세계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 어제 같은 경우 흰 눈이 쌓인 길에 이 새 발자국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죠. 207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까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1% 넘게 급등하면서 또 한 번 도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주요 소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안동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거래일 미국 증시에서는 상승세가 나왔고 그중에서 나스닥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미국의 경제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품게 하는 그 경제지표 발표에 힘입어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뉴욕 증시가 올라섰습니다. 네. 다우 존스 지수는 93포인트 오른 11,670을 기록했고 S&P 500도 1% 넘게 오른 1,271, 특히 나스닥이 1.46% 상승한 2,691을 기록했습니다. 새해 첫날 뉴욕 증시가 그 굿샷을 날릴 경우 그해 승리로 장식한다는 기록 때문에 개장 초부터 분위기가 고무됐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역대 대통령 집권기 중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다는 집권 3년차에 해당돼 이래저래 월가는 새해 증시에 걷는 기대가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 중소형주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1.9%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으로 1월은 그 성과가 중소형주의 성과가 좋은 달인데 그 통념이 이번에도 적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에너지, 모바일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4% 급등해서 다우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과거 인수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이 페니메와 프리드메에게 팔았던 부실 모기지 대출을 되사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도 2.7% 상승 마감했고요. 도이치뱅크는 알루미늄 값이 오르면서 알코아 실적이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며 투자 등급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항공기 대수사 보잉 역시 JP모건이 투자 등급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를 올리며 1.6%가량 상승했고요. 기술주 가운데 애플이 2.2% 상승했고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가진 구글이 1.7%, 블랙베리 폰을 만드는 림이 1.2% 오르며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인텔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PC 시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어제 우리 시장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소형주들의 강세에 이어졌고,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이 상승한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또 나왔었죠. 금융주 상승세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분명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제조업 지표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수치로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 미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7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내며 경제 회복세가 2011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줬는데요. 그 ISM 제조업 12월 제조업 지수가 57.0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이고요. 이로써 제조업 경기는 17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고용 지수가 57.5에서 55.7로 하락했지만 신규 주문 지수는 60.9를 기록해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주문 지수는 57.0에서 54.5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제조업은 계속해서 경제 회복세의 가장 밝은 부분이 될 것이고 제조업 경기는 확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건설 지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런 평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미국의 11월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는데요. 지난 10월 증가율이 0.7%를 밑돌았지만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지출 증가세가 3개월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실 및 공장 공실률 상승과 대출력과 날카로운 민간 부분 건설 지출은 크게 늘어나지 못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프로젝트성 건설 지출은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 지출과 연방 정부의 프로젝트 지출이 급증한 것이 전체 건설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공공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적 자금 지출이 늘고 있고 이게 또 지표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전이죠. 이 중국의 긴축 이후에 이 세계 경제에 또 긴축 우려가 조금씩 나오면서 증시가 조금 속도를 조절받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슬쩍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긴축 기조, 기준금리 인상이 2013년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거든요. 골드만삭스가 이런 전망을 했죠. 예, 미국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젠 히치우스가 밝혔는데요. 2013년까지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NBC와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게 될수록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는 낮아져 왔다고 밝히고 이미 발표된 6천억 달러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 2011년과 2012년까지도 제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부진함에 대해서는 일자리 증가세의 부진함을 감안하면 인플레 우려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9.8%에 달하는 시기에 인플레가 나타날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일단은 이 화랑을 보이고 있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긴 한데 S&P 500 지수 현재 지수대가 한 1276으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중 최고점을 뚫고 1400저 선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도 전해주십시오. 예, 시티그룹이 S&P 500 지수의 올해 전망치를 1400선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시티그룹은 당초 S&P 500 지수가 올해 1300선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날 목표치를 1400선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다우 지수에 대해서도 기존 목표치 12200에서 131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2009년 3월 9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86%가량 급등했는데요. 현재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은 데다가 미 연준의 국채 매입으로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증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유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아직 일부 국가 휴장인 국가도 있고요. 그래도 장이 열렸는데 일제히 상승하면서 또 마감이 됐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유럽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유럽은 2011년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새해 연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프랑스가 96포인트 오른 3,90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 75포인트 오른 6,989를 기록했습니다. 장 시작 후 나온 유로존 지역의 견조한 경제 지표가 상승세에 힘을 불어넣어줬는데요. 유로를 사용하는 16개국의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예상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PMI는 50 이상일 경우 경기 확장세를 뜻하는데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가 57.1을 기록해 전월 55.3에서 확대됐다고 밝히면서 특히 또 전망치 56.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제 회복 기대감에 업종별로는 자동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독일 증시에서
폭스바겐이 6%가량 올랐고 포르쉐는 14%, BMW는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크라이슬러 지분 추가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도 주가가 5%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항공업체인 루프트한자가 4,000명의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가량 뛰었고요. 기술주인 인피니온도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중국이 국가적 역량을 세계 만방에 또 떨치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돕겠다. 적극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또 어떤 내용들을 내놓았는지 그에 대한 소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4일부터 사흘 동안 스페인을 공식 방문할 예정인 리커창 부총리가 네. 중국은 스페인이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스페인 국채 매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비롯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살펴보면 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2011년 종말의 날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그 출발점은 스페인일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보도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인 정부와 금융권이 2011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2,900억 유로를 조달해야 되는데 현재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6에서 6.5% 수준까지 이를 경우에는 사실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중국이 나서서 돕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상품 시장 소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시장 내용 전달해 주십시오. 네, 세계 석유 수요 증가세가 공급 확대 증가 속도를 2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이래서 유가가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이러면서 네. 유가가 올해 첫 개장일에 또 올라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가는 수요 기대감에 7개월 최고로 상승하면서 91.55달러에 마감했고 금값도 사상 최고의 종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1,422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로화도 0.0016달러 상승해서 유로당 1.33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엔 대비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79.14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 나올 경제지표 내용도 정리를 해보죠. FO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되는데 내용 어떤 것들을 담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에 대해서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예, 11월 공장 주문과 12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고요. 12월 자동차 판매가 있는데 11월 공장 주문은 이전치 0.9에서 지금 0.2 이렇게 약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코멘트 자체는 이 버냉키의 어떤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멘트 중에서 어떤 캐치를 해야 할 부분인 걸로 보여지고요. 2011년 증시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대 키워드 중에 5개만 먼저 좀 이번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민간 부분 취업자 월간 15만 명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 소비 수요에서 미국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요. 현재 미국 소비는 중국 소비의 6배에 이릅니다. 그래서 미국 민간 수요가 비록 속도는 원만하더라도 회복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2011년 세계 경제 회복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경제의 9% 내외의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느냐가 2011년 세계 경제에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스페인 국가신용 등급 강등 및 구제금융 신청을 할 시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좀 한파를 맞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미 장기 시장 금리의 급등입니다. 현재 이 미 장기 시장 금리 급등은
기대 인플레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시장이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급등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려를 좀 덜해도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중국 기준금리 인상의 공격성입니다. 현재 중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 및 횟수 자체가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2011년 중국 정부가 한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정도로 마무리한다면 중국 경제가 경기 수축 정책 금리로 인해서 침체로 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인상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와 70대 도시 주택 가격 상승세 진정 및 M2 증가율 하향 안정 여부를 주목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1년 살펴봐야 될 이 증시에서의 키워드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광화문지점의 안동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북한이 궐기대회와 궁중대회를 통해 경제 자력갱생 구호를 산업 현장에 퍼뜨리면서 연초부터 국민들에게 대규모 노력 동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 최대 철강 생산 기지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자력 갱생 결의를 다지는 대규모 노동자 궐기대회를 가졌습니다. 김책제철은 철광석의 불순물 제거 과정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중유와 코코스 대신 북한산 고열량 무연탄을 사용하는 주 채철을 생산하는데 북한 내에서 자력 갱생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김책제철 당위원회 리철운 책임비서는 행사에서 주요 생산 설비의 정비 보수를 자체 힘으로 해내고 설비 관리, 기술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 소비 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김책제철 노동자들이 채택된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외부 도움이 없더라도 자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양시 김일성 광장에서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공동사설 관철 군중대회에서도 문경덕 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원료를 자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이런 분위기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데요. 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경우 일면을 김책제철 궐기대회 기사로 채웠고 다른 매체들도 공동사설의 자력 갱생과 생산 증대 요구에 공감을 표시하는 각계의 반응을 신속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비밀 외교 문서를 공개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위키리크스 파장이 새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폭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일본의 폭염을 축소하도록 압박했지만 일본은 미국의 환경단체가 오히려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대응한 사실이 미국 외교 전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외교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국제폭염위원회를 앞두고 일본의 폭염 제한을 검토하도록 압박했는데요. 일본 관료들은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도 새로 구성된 정부가 폭염이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은 특히 미국의 자연보호단체인 해양보호목자협회의 반폭염 활동으로 인해 협상을 통한 양보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외교 전문은 전했는데요. 해양보호목자협회는 매년 남극해에서 일본 폭염선단의 조업 방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이 충돌하는 상황이 때때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폭염위원회는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 하늘에서 2,000마리 죽은 찌르레기들이 쏟아지는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다양한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칸소주 수려보로위원회는 비보시 시계 지역 하늘에서 죽은 찌르레기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최종 집계 결과 1.6km 구간에서 떨어진 새의 수가 최고 2,000마리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죽은 새를 1000마리까지 샌 뒤 포기했다며 새들은 벼락을 맞았거나 우박을 동반한 폭풍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위원회 관계자들은 사건 후 이 지역 상공을 날며 관찰했지만 처음 새들이 추락한 지역 밖에서는 죽은 새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조류학자는 이런 일이 드물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죽은 새들이 신체적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어쩌면 지역 주민들이 새를 축하한다고 폭죽을 쏘는 바람에 새들이 쉬던 곳에서 놀라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죽은 새들이 모두 찌르레기이고 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동물 중독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사체 부검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호주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명으로 증가하고 석탄 산업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주 경찰은 이번 홍수로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추가된 사망자들 가운데 1명은 퀸즐랜드주 중부 지역에서 타고 가던 자동차가 경유에 휩쓸리면서 익사했는데요. 다른 1명은 이틀 전 퀸즐랜드주 보잉강에서 타고 있던 배에 물이 찾아 안전지대로 헤엄쳐 가기 위해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이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폭풍으로 영화관 지붕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36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주거지를 떠난 주민은 20만 명에 달하며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는 9억 8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도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면적보다 넓으며 최소 22개 도시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구호 작업에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을 직접 둘러본 줄리아 길러드 총리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긴급 재해기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주요 탄광도 물에 잠기고 철로까지 유실되면서 호주의 주요 수출 자원인 석탄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악천후로 인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지역이 경정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대부분 지역이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전기 공급이 끊긴 재난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타르타스 통신은 비상사태부를 인용해 현재 모스크바 인근 모스크바주와 트베리주, 스몰렌스크주 등에서 3만 7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18개 행정구역, 436개 거주지역에 대한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비상사태부 대변인은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이 모스크바주라며 이날 오전 현재 모스크바주 11개 행정구역, 196개 거주지역의 3만여 명 주민이 전기 없이 지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모스크바 통합전력망 회사는 전날 88개 작업반 270여 명이 밤을 새워 복구 작업을 펼친 데 이어 인근 지역의 전문가들을 피해 지역으로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스크바주 정부는 계속되는 폭설과 강풍으로 송전선이 끊어지면서 주민들이 며칠째 전기와 난방 없이 혹한을 보내고 있는 사태와 관련 주내 36개 행정구역 가운데 18개 구역과 4개 도시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모스크바주 정부 공보관 안드레이 바르코프스키는 보리스 그로모프 주지사 결정에 따라 주내 여러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며 이 조치는 전기, 난방, 상수 공급과 관련된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혼란으로 인해 내전 위기가 지속되는 코트디부아르에서 프랑스 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에 대비해 프랑스 해군과 네덜란드 해군이 끈끈한 공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해군 소속 병참선인 HNLMS 암스테르담호가 코트디부아르 해역에서 프랑스 해군에 물자를 공급하는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암스테르담호는 이미 코트디부아르 해역에 도착해 자국민 철수에 대비하는 프랑스 해군의 헬기 항공모함 토네르호에 무기류와 탄약, 식료품, 의약품 연료를 보급 중인데요. 이날 프랑스 해군이 자국민을 코트디부아르에서 철수시킬 때 필요한 물자를 프랑스 정부 요청으로 네덜란드가 응하면서 공조에 나선 겁니다.
소말리아 해역 등 인도양에서 상선 보호 및 해적 퇴치 작전에 참여했던 암스테르담호는 임무를 완수하고 성탄절 이전에 모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해군의 요청으로 선수를 돌려 코트디부아르 해역에 급파됐습니다. 이에 따라 암스테르담호에 승선한 네덜란드 수병들은 성탄절과 새해맞이를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으며 일러야 이달 중순 모항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코트디부아르에 거주하는 14,000여 명의 자국민에 대해 거듭해서 철수를 권고했으며 하늘길이 막힐 경우에 대비해 해상으로 철수시킨다는 방침 아래 토네르호를 코트디부아르 근해에 대기시켰습니다. 파키스탄의 제2당 무타히다 카우미 운동이 제1여당과 협상을 포기하고 이탈을 선언하면서 연립정부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우미 운동의 강경파 파이살 사부즈와리는 정부는 우리가 요구해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야당 좌석에 앉기로 결정했다며 연정을 탈퇴하고 야당 진영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카우미 운동은 오랫동안 국내 정치폭력 사태와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하는 세제개혁,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등을 놓고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의 파키스탄 인민당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유수프 라자 길라니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카우미 운동의 이탈로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야당 측이 합심해 불신임안을 내놓을 경우 와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42명 정원인 의회에서 카우미 운동에 25석이 없으면 파키스탄 인민당의 160석만으로 과반수인 172석에 12석이나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길라니 총리는 생방송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카우미 운동의 연정 탈퇴와 관련해 정부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애써 괜찮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또한 나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총리에 선출됐다며 모든 정당이 나에게 표를 던졌으며 우린 모든 정당과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연정을 지탱하기 위한 물밑 교섭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틀즈 멤버 링고스타의 생가가 지역 개발을 위해 철거 대상에 올랐으나 영국 주택장관의 연기 요청으로 다시 생가 보존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역시 비틀즈 팬들의 영향력은 대단한데요.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인기를 얻었던 영국의 팝그룹 비틀즈의 드럼 연주자 링고스타의 영국 리버풀시 생가가 지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랜트 쉐입스 영국 주택장관이 리버풀시 측에 철거 연기를 요청하고 나서 생가 보존 기회가 생겼다고 영국 신문이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고 나선 것은 비틀즈 팬들이 이 생가 보존 운동을 펼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리버풀시 의회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쉐입스 장관의 주택부는 재개발 계획 자체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습니다. 철거 대안의 하나로 리버풀시 의회가 링고스타 생가 일대를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처분토록 영국 정부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영국 유전보존이라는 단체가 제안해 영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간업자들이 이곳을 철거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개보수에 임대하거나 팔도록 한다는 겁니다. 스타의 생가를 벽돌 하나하나 해체해 올해 안에 구두 쪽에 문을 열 리버풀 생활박물관에 옮겨지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스타 본인은 자신의 생가를 박물관에서 보내는 게 싫다는 입장입니다. 한 동물원의 새끼 펭귄이 생애 첫눈을 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어다니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습니다. 행복한 펭귄 점프하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공개된 이 동영상에는 어린 펭귄이 눈 내리는 모습에 흥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 물이 지어있는 펭귄들은 이런 새끼 펭귄의 모습이 신기한지 구경하고 있는데요. 영국 데일리메일은 이 새끼 펭귄의 모습이 애니메이션 영화 해피피트 속 주인공과 닮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 사랑스럽다, 같이 춤을 추고 싶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덜란드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세 성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딸을 낳고 싶으면 푸른 과일과 채소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딸이 태어날 확률은 높아진다고 네덜란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지난 5년 동안 부부 172쌍에게 식이요법을 제공했는데요. 실험에 참가하는 부부는 모두 딸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였습니다. 실험 대상 부부들은 임신 계획 전 9주 동안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첨가물과 쌀을 많이 섭취했는데요. 실험 기간이 종료된 커플 32쌍 가운데 26쌍은 딸을, 나머지 6쌍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연구진이 제공한 칼슘, 마그네슘 식이요법을 그대로 따른 여성 가운데 80%는 이후 딸을 낳았는데요. 한편 바나나, 감자처럼 칼륨, 나트륨이 풍부한 먹을거리는 아들 낳을 확률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전설 마라도나, 그의 외손자가 축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축구 신동이 태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마라도나의 외손자이자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세르히오 아구에로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최근 아구에로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아들과 함께 축구공을 갖고 장난치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이 더욱 흥미로운 건 아구에로의 아들 벤자민의 축구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벤자민은 2009년 2월생으로 이 동영상이 촬영됐을 때 불과 생후 22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구에로가 던져주는 공을 정확히 발등에 실어차는 놀라운 실력을 뽐냈는데요. 볼을 오른발로 히핑하는 동작도 아버지가 가르쳐주자마자 곧바로 따라하는 재능을 과시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구에로와 마라도나의 피를 이어받은 벤자민이 축구 천재 소질이 보인다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무엇을 물어봐도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귀여운 아기 영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등에 소개돼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영상은 모욕을 즐기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는 한 아기가 엄마 아빠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질문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장난기가 발동한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지 아빠를 사랑하는지 물어보지만 이 아기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해맑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나서서 100만 달러를 갖고 싶냐고 물어도 이 아기의 대답은 역시 노였습니다. 해외 누리꾼들은 해맑은 표정의 아기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다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피터 로빈슨 교수가 사람의 표정과 마음을 읽는 로봇 내비게이션을 선보여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기존의 내비게이션 장치가 세디스트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은 그 고통을 꾹 참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로빈슨 교수는 인간의 마음을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람의 표정과 마음을 읽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찰스라는 이름의 내비게이션 로봇은 눈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운전자의 표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는 24개의 모터가 있어 표정을 조절, 관리할 수 있는데요. 로봇은 내비게이션 정보와 운전자 사이에서 가장 적절하고 친절한 반응을 보이도록 작동하고 있습니다. 로봇 찰스는 사람의 얼굴 근육의 상태나 목소리 톤을 기초 정보로 해서 사람의 감정을 약 70% 정도 읽어낸다고 하는데요. 이는 보통 사람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밥 먹을 틈도 없는 워커홀릭을 위한 발명품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핸즈프리 햄버거 홀더인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해외 인터넷에서 가장 놀랍고 끔찍한 발명품으로 손꼽히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핸즈프리 햄버거 홀더는 샌드위치나 버거 등 패스트푸드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발명품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버거 등을 먹을 수 있다는 점과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점심시간으로 인해 소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햄버거 홀더를 이용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요. 모니터를 보면서 자판을 두드리면서 자유롭게 점심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 마음이 편한 워커홀릭들을 위한 놀랍고도 끔찍한 발명품이라는 반응입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이 주주와 고객, 협력업체와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각 계열사의 협력업체 성장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강남 경매 아파트의 낙찰 총액은 346억 원으로 월 기준 14개월 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급매물 소진으로 저렴한 물건을 찾는 투자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하는 경우 단호하면서도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금융위의 존재감만으로 질서와 기강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011, 016 등 가입자도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되지만 단말기 오류와 기기 변경 신청 폭주로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 연설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 복지 정책에 대한 코멘트가 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서울시의 무상급식 이런 일각에서 나오는 논란들 여기에 한 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새해 신년 특별 연설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 복지 포퓰리즘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필요한 부분에게 맞춤형 복지로 좀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야당이라든지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지 정책에 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로 좀 단호히 거절하는 그러한 내용을 어제 좀 내비쳤는데요. 네네. 이 같은 발언은 이제 최근에 특히 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제 화두로 던진 이른바 박근혜표 복지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이제 복지 논쟁도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네. 여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해석들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연설을 박 전 대표와는 연결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는 이 재벌 총수 같은 이 최상류층 손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주기 위해서 이 독거노인 등에게 돌아갈 복지의 몫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 명백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어제 이 대통령 연설에서 이 올해 국정 운영의 두 축, 안보와 경제라고 꼽았죠. 여기서 보면 5%의 고성장, 또 3% 수준의 물가 안정을 달성을 하겠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서민 중산층의 생활 향상을 좀 경제 목표의 3대 이 목표로 어제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목표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면서 이 중소기업을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또 긴밀히 협력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이 기업 생태계를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내용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성장 5%대 그리고 3%대 물가 안정 이 양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성장과 물가 안정 약간 상충되는 면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 이미 지난 연말에 있었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 5%의 성장과 3%의 물가 안정. 물론 경제도 성장하고 물가도 안정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이와 같은 성장과 물가 안정의 목표라는 게 어디까지나 상충된 목표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모순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 좀 안정과 균형을 모색하겠다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서는 과연 이러한 목표가 현실적으로 둘 다 한꺼번에 과연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우리 경제 같은 경우는 6%대 성장세를 거두었지. 어떻게 보면은 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도 5%의 성장세 사실 쉽겠느냐라는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물음표를 찍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재작년을 놓고 봤을 때는 재작년은 거의 뭐 0%대 성장률을 거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로서 6%까지 올릴 수 있었겠지만 네. 이미 지난해 한번 고성장세를 거둔 마당에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까지도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네. 미국의 경기 회복 둔화라든지 또 유럽발 전시위기 같은 이야기,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성장세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고성장세를 거둘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 이제 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는 했지만은요. 현재로서는 뭐 국제 농산물 가격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 이제 기름값 역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칫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좀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제 공산품 같이 좀 통제하기 쉬운 부분만 억제할 경우 좀 어떻게 보면은 자원 배분에 좀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오를 물가를 제대로 오르지 못함에 있어서 있어야 될 앞으로 또 네. 계속적으로 따라올 저 경제에 있어서의 부담감도 저희가 한 번쯤은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 기업들도 기업 총수들이 신년사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소통이라든지 기업 문화 정착 그리고 사람을 중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상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역설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신묘년 첫 화두로 동반성장이라는 이 화두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삼성그룹이 1등주의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과 동반성장 얼핏 보면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반성장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표현에 비르자면 떠들어왔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삼성은 계속적으로 동반성장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좀 방점을 찍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네. 이 회장이 어제 이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이 삼성그룹 신년 할애식에서요, 이 주주와 또 고객, 협력업체는 물론 이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성장하는 이 사회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밝혔습니다. 네네. 또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100년으로 나아가는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 삼성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또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라면은 누구하고도 또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그룹 올해 이제 경영 화두로 동반성장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확정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동반성장을 통한 이 삼성과 또 협력업체 공동성장이 좀 올해 삼성그룹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별로 좀 세부 액션 플랜을 많이 만들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이야기인데요. 강남구 아파트 경매 시장에 300억 원이 넘는 이 뭉칫돈 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구체적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강남 경매 아파트에 들어오는 뭉칫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12월 달에 강남구에서 경매가 이루어진 아파트의 낙찰가 총액이 총 34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달인 11월에 이제 229억 원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거의 뭐 50% 넘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저희가 표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강남구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 총액이 300억 원을 넘어선 것이 이 지난 2009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동산 시장 어느 정도는 좀 경매 시장이나마 좀 활기를 되찾은 것이 아니냐. 그러한 조금 섣부른 진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낙찰률이 크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지난해 12월 이제 강남구 경매 아파트의 낙찰률이 4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 두 채 가운데 한 채 이상이 좀 새 주인을 찾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경매 아파트가 나와도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또 그만큼 자금 유입도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금은 싼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경매 아파트 시장에서 활기를 돈다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앞으로 조금 이게 이제 실거래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하지만 조금 더 가격이 팽창한다면은 조금은 좀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 번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들도 우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공식 취임을 했죠.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취임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금융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에 지금 산적한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우리 금융 민영화 문제도 있을 테고요. 또 이 금융회사 M&A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뭐 현대건설 매각과 같은 이 채권단 M&A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쌓여 있는데 이러한 민감한 숙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이 좀 앞으로 일 좀 해보겠다 이러한 좀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저희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제 취임석상에 오른 김 위원장 화두로 이 달라진 금융위원회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해이해진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관해치를 부활할 것임을 또 분명히 밝혔는데요. 네. 이 금융위의 존재감만으로 이 시장의 질서와 기강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혀서 한마디로 좀 금융시장의 군기를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 저희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에 또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이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문제도 역시도 좀 단호하게 칼을 대지 않겠나.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직원들에게 자기 책임 아래 과감한 결단도 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좀 원칙에 입각한 업무 추진, 또 하나는 원칙에 입각한 시장 감독을 어제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주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016이라든지 011, 뭐 017 이런 번호를 쓰시는 분들도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잘 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게 또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011이나 016 같은 이제 번호를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다렸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오래된 번호를 쓰시는 분들은 각 이동통신사의 굉장히 충성 고객이라는 네네. 점에서 또 한번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살려고 시장에 나가 보니까 예상대로 이렇게 좀 예상만큼 이 스마트폰을 사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무슨 얘기인가 하니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작 잘 나가는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라든지 LG전자의 옵티머스 Q는 여전히 제대로 살 수 없고 뭐 네네. HTC랑 모토로라, 펜텍의 스마트폰만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지금 들려와 있습니다. 네네. 뭐 SK텔레콤 측에서는 현재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다라면서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왜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었나. 네. 사실은 이러한 지금 뭐 016이나 011 가입자가 스마트폰에 가입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해 9월 달에 이미 확정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네. 3, 4개월간 준비할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동통신사들이 굉장히 좀 게으른 대책이 방만한 대책을 세웠다라는 점에서 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도 그 휴대전화 앞자리가 010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아쉬운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어제 2070을 넘어섰습니다. 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까지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2,500선을 넘는 아주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출발 센 전략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